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1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 1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은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말 시험 공지하겠습니다. 매 시간 초에 기말 시험 공지를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말 시험은 12월 28일 12시부터 13시 13시에 거쳐서 보겠습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28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사회적 이슈와 인권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옥 조교에게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입니다. 교재 연구 먼저 교재 연구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우리 최근에 기사를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락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안락사를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해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31쪽 보시겠습니다. 31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불치병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치병 환자 그 가족들에게 치료약이 발명될 때까지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또는 당신의 가족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자비로운 의사일까요? 아니면 냉혹한 살인자인가?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선한 일이 아닌가? 심지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이제 안락사를 가장한 살인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죽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름답게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차라리 그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돕는 것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 여기서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평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안락사는 유사나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에서는 좋다는 의미를 가진 이유와 죽음, 데스를 의미하는 타나토스가 결합된 개념이다. 유타나토스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을 안락사라고 합니다. 안락사는 결국 불치병 환자 또는 임종 환자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살인행위입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많은 경우에 불치병 환자 또는 임종 환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촉탁살인, 본인의 부탁을 받아서 살인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락사는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지만 생명의 중대함을 비추어서 살인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그 불법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안락사는 의사 등 타인이 환자의 생명을 종지시킨다는 점에서 자살이나 자살 방조와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위한 투약이나 주사를 위한 준비 행위는 의사 등 타인이 행하고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종지시키는 투약이나 주사 행위 자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사가 조력한 자살이로서 안락사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자살이면서 의사 등 타인에 의한 자살 방조를 동반하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안락사와 자살 관여 행위인 의사조력 자살은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이 의사조력 자살을 다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개념이고 그것이 이제 안락사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락사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 패시브 유사나시아는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치료나 투약을 중지하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을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정한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의 경우에 환자에 대한 치료나 투약을 중지하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와 환자의 죽음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안락사는 환자의 치명적인 약물, 독극물 등을 주사해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생존의 가치가 없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도태적인 안락사와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행위와 환자를 죽이는 행위 사이에 대체로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평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행위, 즉 소극적인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반드시 비난할 수는 없지만 환자를 죽이는 행위, 즉 적극적인 안락사,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환자를 죽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행위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를 죽이는 행위도 환자의 부탁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책임과 비난의 정도가 완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련 판례 35쪽입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보호자가 의학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이 되지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공동정범의 객관적인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람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안락사와 간접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약물 등을 주입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다. 반면에 간접적인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투여한 진동제나 마취제가 부작용의 결과로 인한 환자의 생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환자의 생명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안락사는 앞에서 설명한 적극적인 안락사와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상 직접적인 안락사나 간접적인 안락사는 모두 적극적인 안락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안락사가 직접적인 적극적 안락사와 간접적인 적극적 안락사로 분분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굳이 직접적인 안락사와 간접적인 안락사의 구분을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도 소극적 안락사는 모두 죽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안락사일 것이므로 간접적인 안락사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발적인 안락사와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서 행해지는 안락사를 말한다. 한편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안락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발적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를 그의 동의 없이 가족의 의사를 물어서 안락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안락사에 반대하는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결정되는 경우도 비자발적 안락사에 포함된다. 이 비자발적 안락사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락사에서 어떤 인권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생명권입니다. 생명권. 안락사는 비록 불치의 질병 또는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안락사가 죽음의 문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문제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생명권에 대해서도 사형제도를 논의하면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권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생명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한편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인권은 환자의 인간답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답고 존엄하게 살 권리도 있지만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인간답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치의 질병 또는 말기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는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채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그 본질상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따라서 적어도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안락사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락사도 그리고 간접적인 안락사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안락사도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서 찬성하는 논거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안락사를 전제로 죽음에 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죽음에 관한 결정이다 하더라도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앞에서 설명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면 누구도 삶의 연장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스스로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죽지 못하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친 후견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자발적인 결정까지도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할 수 있다면 마치 국가가 미성숙하여 자주적인 의사를 할 수 없는 국민의 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안락사, 그것도 직접적인 안락사까지 허용할 것이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지의 의사만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가 무의미하고 본인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는 가족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 죽음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의 이해 불가능성입니다. 다음으로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는 당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구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치병 환자에게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된다. 다만 육체적 고통과는 달리 정신적 고통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는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치병 치료 비용.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불치병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계속해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것이다. 불치의 질병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질병보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치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장기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치료 비용의 문제를 안락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려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료경제학의 관점입니다. 의료경제학의 관점. 그리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불치병 환자를 계속해서 치료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마저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구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의사와 의료시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을 치료 가능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관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논거로서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료경제학적 논거를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안락사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락사는 결국 살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살인행위로서 안락사입니다. 살인행위로서 안락사. 안락사에 반대하는 견해는 결국 안락사는 살인이거나 적어도 자살의 방조라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붙이고 또 어떤 수사로 포장을 해도 살인은 살인이고 기껏해야 자살 방조를 정당화하는 미사 여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살인과 법적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직접 살인하는 행위와 자살하는 자를 도와주는 행위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는 구분된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주장은 서로 다른 개념을 하나의 개념에 뒤섞어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 가치로서 생명을 주장하는 쪽은 어떤 경우에서도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도덕과 종교에서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거나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신념이 전제된다.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명은 오로지 절대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중단시키는 죽음에 대한 결정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견해에 따라서는 천주교 또는 개신교에서 안락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락사 결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비록 안락사가 환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동의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고통이 없는데 왜 안락사를 결정하겠습니까? 극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환자의 결정에서 이성이나 합리성의 기본적인 요청은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에 찬성하는 견해도 안락사 결정 이전에 자신의 안락사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반드시 숙려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안락사에 대하여 숙려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도 자신의 안락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동의로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견해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불치의 질병이 발생할 때 이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이 불치병에 걸릴 의식이 없을 때 자신을 안락사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생전 유언이나 사전 지시를 한 경우에조차도 그런 서역의 진실성을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안락사에 찬성하는 견해들은 안락사에 관한 생전 유언이나 사전 지시를 한 경우까지 동의의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고통 완화 치료나 호스피스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완화 치료 또는 호스피스가 이전보다 발전되었다는 사실도 안락사에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에 반대하는 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고통 완화 치료는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 둘째, 고통 완화 치료나 호스피스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셋째, 궁극적으로 고통 완화 치료나 호스피스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존엄하게 죽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결코 강요할 수 없다는 점. 넷째, 불치병 환자의 고통은 단지 그러한 질병으로부터만 오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한 반대 논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치병의 치료 가능성입니다. 불치병의 치료 가능성.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불치의 질병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억지 주장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 현재의 상황에서 치료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거. 이 논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하게 되면은 모든 형태의 안락사까지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거도 안락사를 반대하는 견해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살인 행위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거도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가 된다. 안락사의 사용은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강화하고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평가입니다. 평가. 안락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모델이 있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모델이 있고 세 번째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허용 모델의 경우에 자발적인 안락사만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모델과 비자발적 안락사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모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안락사만 허용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하는 모델과 적극적인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는 모델이 가능하고 자발적 의사 또는 자발적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추정적인 의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텐데 자발적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모델의 경우에 적어도 본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동의는 필요하다는 모델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안락사도 가능하다는 모델로 다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허용 모델은 원칙적으로 자살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심지어 예외적이나마 촉탁살이나 자살 방뇨까지 허용된다는 점에서 생명의 경시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면적인 금지 모델은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생명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한다는 점에서 존엄한 죽음의 가치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가치가 가지는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엄격한 조건으로는 첫째, 현재 의학 수준에서 불치 질병으로 확인될 것. 둘째, 이로 인해 환자가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셋째, 사망의 시기 임종이 임박하여 있을 것. 넷째, 안락사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동의 또는 적어도 가족이나 친지의 동의가 있을 것. 다섯째, 안락사 결정 이전에 반드시 상담 절차 및 숙려 기간을 거칠 것. 여섯째, 안락사가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일곱째, 시술의 방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 등이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대법원에서도 첫 번째,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가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안락사, 여기서는 존엄사라고 합니다. 안락사 또는 존엄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입법은 국회의 재량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자, 44쪽입니다. 44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인 안락사에 포함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공통적인 전제는 사망을 순간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말이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사망의 과정이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망을 하나의 과정으로 전제하면서 연명치료 중단은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사람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연명치료 중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생명권이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일종 요건 하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46쪽입니다. 46쪽에 판례 2.2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요건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판례 2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진료 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게 되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이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첫 번째 판결이 나왔고 두 번째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 의료 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의료 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서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 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 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 의료 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된 문서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하거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의학적 정보의 제공, 진지한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 등의 조건을 갖추어 작성된 서면이라는 점이 문서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전 의료 지시와 같은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을 뿐이다. 3. 한편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 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미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 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안락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즉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고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므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 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 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입니다. 이 안락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살의 문제입니다. 안락사는 반드시 자살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안락사는 불치병 환자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살할 수조차 없는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살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촉탁, 승낙,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도 스스로 처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의 문제와 관련하여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은 진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중단을 의미하는 죽음의 결정 앞에서 누가 진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죽음에 관한 다른 사람의 결정은 경솔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그 죽음은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조차 있다. 그렇다면 소극적 안락사든 적극적 안락사든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의 결정이 더욱 진지해지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다. 따라서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단지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 자료들은 대단히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호라고 하는 가치에 비추어서 국가는 안락사를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안락사의 허용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교재 연구는 마치고 최근에 관련된 자료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석사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인데 연세대학교 석사 논문이고 제목은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입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안락사에 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의 요약, 국문 요약을 보십니다. 국문 요약.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이 논문의 국문 요약이니까 요약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1개 구와 경기도 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된 것을 제외한 413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의 관계를 세스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연구 결과 응답자 중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304명, 73%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인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이 156명으로 38%, 능동적인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되는 사람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절반 이상 56%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안락사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안락사를 아예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사람이 76%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인 안락사는 35세 이상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력이 낮을수록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가 35세 이상 기혼인 경우에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에 본인에게는 능동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 기혼의 경우에 많았고 수동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와 결혼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 결혼 여부에서 그리고 수동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나이와 결혼 여부에서
교육 정도, 경제력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에 관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9살 먹은 뇌종양에 걸린 여 환자가 존엄사 예고를 한 날짜를 맞춰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브리트니 메이나드 악성 뇌종양 환자가 남편과 지내던 침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가족들 곁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죽었습니다. 벨기에 노부부가 세계 최초로 첫 부부 안락사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벨기에에서 한 노부부가 세계 최초로 부부 안락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26일 벨기에에 브뤼셀에 거주하는 노부부인 프란치스와 앤이 세계 최초로 부부 동반 안락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라는 생명경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법원 판례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서울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8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엇갈린 판례가 나온 이후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락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질병이나 노안으로 인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실행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안락사가 자살 방지나 번제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자살을 개인적인 자유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 같은 유명한 사람은 저서 유토피아에서 불치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고 하는 카린 안 퀼란 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는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오레건주에서는 최초의 첫 합법적인 안락사가 인정되었습니다. 1998년에. 그 안락사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을 주어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와 비슷한 개념, 존엄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암 등 질병으로 인해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진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때 의료인이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의사가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방을 하거나 또는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안락사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자발적 안락사에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비자발적인 안락사에도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